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2단원 전자기학의 세 번째 소단원인 반도체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두 번째 차시로 다이오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퍼미 에너지가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위치하고 두 띠가 비교적 가까운 고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온 정도의 온도만 되어도 전자가 열적으로 들뜬 상태가 되어서 전자양공쌍이 생성되죠. 이 상황을 순수한 규소로 결합된 고체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규소는 최외곽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는 정사면체 결합, 즉 다이아몬드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결합만 설명하기 위해서 2차원 바둑판 모양으로 그렸습니다. 규소는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인접한 원자와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게 됩니다. 바닥 상태에서는 모든 전자가 원자핵에 결합되어서 전기 전도에 기여하지 않지만 상온에서는 이 중에서 몇 개의 전자가 높은 에너지인 전도띠를 점유하면서 고체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되죠. 강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던 전자가 자유전자 상태가 되면 전자가 있던 이 지점은 양공이 되고 주변에 있던 전자가 이 지점을 차지하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양공 역시 전하 운반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규소 고체가 순물질이라면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수 NE와 원자가 띠에 있는 양공의 수 NH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자의 수와 양공의 수가 같은 반도체를 Intrinsic Semiconductor, 진성 반도체라 부릅니다. 이제 이 규소 원소 몇 개를 다른 원소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고체 결합 상태를 바꾸지 않고 일부만 교환하는 과정을 도핑이라 부릅니다. 일단 규소보다 원자 번호가 하나 많은 포스포러스 인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인의 최외곽 전자는 5개로 규소보다 하나 더 많긴 하지만 도핑된 인 원자 수가 보통 규소 원자 1억개당 하나꼴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 수가 달라도 결합 구조가 바뀌진 않습니다. 물론 국소적으로 포텐셜이 약간 바뀌긴 하는데 여기서는 인접한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하는 구조가 안 바뀐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따라서 인 원자의 최외곽 전자 중 하나는 공유 결합을 못하고 약하게 결합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죠. 이렇게 결합되지 못한 최외곽 전자는 규소 원자의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가띠 전자보다 훨씬 쉽게 자유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에서 보면 인원자의 전자 에너지 준위가 규소 전도띠의 약간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규소의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는 것보다 인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있는 남은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는 게 훨씬 쉬운 상태가 되어서 인이 도핑된 규소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 비해서 전도띠에 더 많은 수의 전자가 점유됩니다. 이렇게 불순물에 의해서 전자의 수와 양공의 수가 다른 반도체를 Extrinsic Semiconductor, 외인성 반도체라 부르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전자의 수가 많은 외인성 반도체를 N-type, N형 반도체라 부르죠. 이건 음전하인 전자가 이 반도체의 주 전하 운반자이기 때문에 네거티브의 N으로 표현한 겁니다. N형 반도체는 불순물에 의해서 추가된 에너지 준위의 전자 때문에 퍼미 준위가 추가 에너지 준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외인성 반도체의 전기 전도율은 이 추가 전자 때문에 진성 반도체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것도 진성 반도체에서 열적인 들뜬 상태로 만들어지는 전자 양공쌍에 비해서 도핑에 의한 추가 전자의 수를 훨씬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외인성 반도체의 비저항은 진성 반도체에 비해서 월등히 낮죠. 그리고 도핑된 인 원자 수가 많을수록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도핑 농도를 조절해서 비저항을 원하는 수준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공정의 핵심이죠. 이번에는 순수한 규소 고체에 원자 번호가 하나 작은 알루미늄을 도핑한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의 최외곽 전자는 3개이기 때문에 결합 구조를 유지했을 때 공유 전자쌍 중에 하나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원자가띠에 양공이 추가된 것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원자핵이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원자가띠의 약간 위에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추가 에너지 준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쉽게 알루미늄에 의한 에너지 준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원자가띠에 추가적인 양공이 생기게 되고 전기 전도에 기여하게 되죠. 여기서 퍼미 에너지 준위는 불순물에 의해서 추가된 준위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수에 비해서 양공의 수가 많기 때문에 P-type, P형 반도체라 부르고 P형 반도체의 주 전하 운반자는 양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외인성 반도체인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든 PN 접합 다이오드를 살펴보겠습니다. P형 반도체는 주 전하 운반자가 양공이고 N형 반도체는 주 전하 운반자가 전자입니다. 두 반도체를 붙여 놓으면 전자와 양공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접합면에 있던 일부 전자와 양공이 결합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원자가 띠의 빈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접합면 부분에는 전하 운반자가 사라지고 이온층이 드러나는데요. 양공을 잃은 P형 반도체의 접합면에서는 음이온층이 생기고 전자를 잃은 N형 반도체의 접합면에서는 양이온층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접합면에서 전하 운반자가 사라진 층을 디플리션 레이어, 공핍층 혹은 결핍층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아서 추가 설명을 좀 하면 N형 반도체에 전자를 그려놓은 건 음전하를 띠기 때문이 아니죠. 순수한 진성 반도체에 불순물 원자를 도핑하면서 생긴 추가 전도 전자를 그린 상황이고 이 전자까지 합해서 중성이 되죠. 따라서 이 전자가 양공과 결합해서 사라지게 되면 불순물 원자가 가지는 전자수가 하나 작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건 P형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P형 반도체에 그린 양공은 불순물 원자를 도핑하면서 생긴 추가 양공을 그린 상황이고 양공을 포함해서 중성이기 때문에 이 양공 자리에 다른 전자가 들어와서 양공이 사라지면 불순물 원자가 가지는 전자수가 하나 많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전자와 양공 역시 계속 확산하면서 전자와 양공 전체가 없어져야 할 것 같지만 확산이 진행될수록 공핍층이 넓어지게 되고 공핍층 내 이온층이 두터워지면서 왼쪽 방향을 향하는 전기장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장 때문에 추가 확산이 어려워지죠. 즉 전하 운반자의 밀도 차에 의해서 확산하려는 힘과 공핍층의 전기력이 평형을 이룰 때까지 공핍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확산하려는 힘이라는 건 정확히는 입자의 화학 포텐셜의 기울기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입자의 밀도 차에 의해서 확산하려는 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걸 에너지 관점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똑같은 규소 반도체 기반으로 불순물을 첨가해서 페르미 준위를 다르게 만든 외인성 반도체를 접합시킨 상황이죠. 페르미 에너지는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전자가 대략 어디까지 차게 될 것인지에 대한 척도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PM 반도체를 접합시키면 N형 반도체의 전자 수위가 높기 때문에 수위를 맞추기 위해서 전자는 왼쪽으로, 양공은 오른쪽으로 확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페르미 준위가 같아질 때까지 진행되고 이에 따라서 공핍층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죠. 이제 전자와 양공은 공핍층에 의해 형성된 전기장 때문에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알자 전하수가 0, 즉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전자의 에너지가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건 공간적으로 전위가 뒤집어진 모양으로 형성되었다는 뜻이고 공핍층 내에 생긴 전위의 기울기는 전기장 세기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대략적으로 표현한 거라서 일정한 기울기로 그렸지만 실제로는 전위의 기울기가 일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공핍층 내부에서 전기장 세기가 균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는 다이오드 내부의 전위차를 빌트인 포텐셜, 내부 전위 장벽이라 부릅니다. 내부 전위 장벽은 전자와 양공의 확산과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전하 운반자의 농도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죠. 여기서 오해가 많아서 조금 덧붙이면 내부 전위 장벽에 의한 전위차는 평형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기전력이라 볼 수 없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의 양쪽 극을 연결하면 N형 반도체의 전위가 높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알자 전류는 흐르지 않죠. 알자 전류의 흐름은 전위차뿐만 아니라 전하 운반자의 농도차에 의한 확산 효과도 포함하기 때문에 전위차가 있다고 항상 전류가 흐르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오메 법칙에서 사용하는 전압을 단순히 전위차로 이해해도 괜찮지만 레벨이 올라가면 전류의 흐름을 더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전압을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하게 됩니다. 지금은 전류가 어떻게 흐를지에 대한 직관을 페르미 준위의 기울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이제 다이오드의 양쪽 극에 전압을 걸어 보겠습니다. 먼저 P형 반도체 쪽에 더 높은 전압을 걸어주는 상황을 생각할게요. 이렇게 되면 P형 반도체 쪽의 전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내부 전위 장벽이 줄어들면서 공핍층의 두께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외부 전압에 의해서 추가 전하 운반자가 공급되면서 준 퍼미 준위의 기울기가 생긴 거고요. 이렇게 되면 두 반도체에 있던 전하 운반자의 확산이 우세해지면서 결과적으로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 효과는 외부에서 걸어준 전압에 따라서 내부 전위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전하 운반자의 양이 지수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전류가 거의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으로 연결한 것을 forward bias, 순방향 접속이라 부릅니다. 이번에는 N형 반도체에 더 높은 전압을 거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N형 반도체 쪽의 전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기 때문에 내부 전위 장벽이 커지면서 공비층의 두께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외부 전압에 의해서 서로 반대되는 전하 운반자가 공급되면서 전하 운반자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두 반도체에 있던 다수의 전하 운반자의 확산보다 공핍층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한 전기력이 우세해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르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두 반도체의 주 전하 운반자가 아닌 소수의 전하 운반자에 의해서 흐르기 때문에 매우 적은 전류가 흐르게 되죠. 따라서 V가 음수인 영역에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방향으로 연결한 것을 reverse bias, 역방향 접속이라 부릅니다. 다이오드의 역방향 접속에서는 재미있는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걸어주는 역방향의 전압을 계속 높이다 보면 공핍층도 상당히 넓어지고 내부 전위 장벽이나 퍼미 준위 차이도 계속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엄청난 양의 전류가 흐르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breakdown, 항복 현상이라 부르고 이 현상이 발생하는 최소의 전압을 breakdown voltage, 항복 전압이라 부르죠. 갑자기 전류가 강하게 흐르는 데는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전하 운반자가 전기 전도에 대량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에너지띠에서 나타나는 재미있는 메커니즘은 P형 반도체의 원자가 띠가 N형 반도체의 전도띠보다 높이 올라가게 되면서 두 띠 사이에 터널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건 양자역학적 효과라서 레벨 3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P형 반도체의 원자가 띠를 채우고 있던 전자들이 바로 N형 반도체의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게 되죠. 여기서는 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이오드는 다이엘렉트로드, 두 개의 전극의 줄임말입니다. 최초의 다이오드는 두 개의 극을 가진 진공관인 이극관이었는데요. 진공관 속에 있는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이면 전자의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 전자가 필라멘트 원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외부로 방출됩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Thermionic Emission, 열전자 방출이라 부르죠. 이 현상은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 전구의 효율 개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발견했기 때문에 에디슨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방출된 전자를 진공관 내부에 있는 다른 극판으로 받게 되면 극판에서 필라멘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원을 공급해서 전류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를 반대 방향으로 연결하면 극판이 전자를 밀어내기 때문에 방출된 전자가 극판까지 이동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진공관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게 되죠. 따라서 이극 진공관은 극판에서 필라멘트를 향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잘 흐르는 소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극판을 양극에 필라멘트를 음극에 연결하는 걸 순방향 접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도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P를 양극, N을 음극에 연결해야 순방향 접속이 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은 진공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극을 사용해서 소자에 걸어주는 전압에 대한 전류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 소자를 다이오드라 부릅니다. 다이오드는 적당한 범위에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잘 흐르게 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rectifier, 정류기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다이오드의 회로 기호는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막는 장벽 형태의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게 PN 접합 다이오드면 왼쪽 부분이 P형 반도체 쪽이 되죠. 먼저 도핑 농도에 따라서 반도체의 비저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부터 사용했던 규소 고체의 온도가 300켈빈일 때 고체의 비저항은 표준 단위로 대략 10의 4승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인원자를 도핑한 상황을 생각할 건데요. 300켈빈에서 열적 들뜸 현상으로 생성된 전하운반자 농도가 표준 단위로 10의 16승 정도이기 때문에 도핑 농도를 진성규소 전하운반자 수의 대략 100배, 1000배, 만배로 하게 되면 비저항이 차례대로 진성규소에 비해서 대략 100배, 1000배, 만배 정도 줄어들게 되죠. 거의 도핑된 원자 수만큼 전하 운반자가 생기는 거니까요. 물론 이렇게 도핑해도 원래 규소 원자의 개수 밀도가 10의 28승 수준이기 때문에 원자 수억 개당 하나꼴로 치환된 겁니다. 인원자의 개수 밀도가 10의 22승 이상으로 고농도 도핑이 되면 전하 운반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 말고 전하 운반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같은 다른 효과들이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이 경향성이 지속되진 않습니다. 농도가 이쯤 되면 비저항을 10의 마이너스 4승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고, 이 정도가 되면 전도도가 조금 안 좋은 금속 수준이 되죠. 즉 반도체는 도핑 농도를 조절해서 원하는 비저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붕소가 도핑된 규소와 비소가 도핑된 규소로 만든 대표적인 PN 접합 다이오드인 4007 다이오드의 전류 전압 특성 곡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도핑 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다이오드의 내부 전위 장벽은 0.7V 정도고 항복 전압은 수백 볼트 수준입니다. 만약에 이 다이오드에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면 내부 전위 장벽에 도달할 때까지는 전류가 조금만 흐르다가 전압이 더 커지면 전류가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면 항복 전압에 도달할 때까지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데요. 항복 전압에 도달하게 되면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그래프는 수치를 그래프에 표현하기 위해서 축의 스케일을 일정하게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항복 전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 역방향 전류를 차단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정류 회로에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역전압의 항복 현상을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항복 전압을 수볼트 정도로 낮게 제작한 제너 다이오드도 있습니다. 실험 시간에는 항복 전압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너 다이오드도 써보겠습니다. 항복 전압이 낮은 제너 다이오드는 도핑 농도를 높여서 역전압을 걸었을 때 공핍층의 폭이 얇게 나타나는 다이오드인데요. 그러면 띠 사이의 터널이 짧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역전압만으로도 역방향 전류가 급격하게 흐를 수 있게 되죠.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을 공급하면 공핍층의 폭이 줄어들고 다이오드 내부의 전자와 양공의 확산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접합면 근처에서는 전자와 양공의 재결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건 전도띠의 전자가 원자가 띠에 비어있는 상태를 다시 채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가 대략 띠 간격만큼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띠 간격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이 방출되죠. 우리는 이렇게 방출된 빛이 밖으로 잘 나오도록 제작한 다이오드를 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라 부릅니다. 줄여서 LED라고 하죠. LED의 회로 기호는 다이오드 회로 기호에 빛이 나온다는 의미로 이렇게 화살표 두 개를 다이오드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다이오드의 공핍층 부분에 빛 에너지를 공급하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빛이 들어오면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들뜨기 때문에 전자 양공쌍이 생성되죠. 그런데 공핍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양공은 공핍층 내의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각각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가려는 힘을 받기 때문에 전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즉 빛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만든 전류를 포토커런트, 광전류라고도 하죠. 이걸 이용해서 빛을 검출하는 광센서에 사용하는 다이오드를 포토다이오드, 광다이오드라 부릅니다. 물론 기전력을 제공하는 전지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오드를 이용한 정류 회로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오드의 전지를 순방향으로 연결한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다이오드의 오른쪽 부분에 대한 왼쪽 부분의 상대적인 전위를 V라고 하면 직류 전원을 걸었을 때 시간에 대한 전위는 일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역시 옴의 법칙에 의해서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죠. 만약에 전지를 역방향으로 연결하게 되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거의 없어지게 되죠. 우리는 이런 다이오드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류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다이오드에 높은 저항을 가진 저항기를 직렬로 연결해서 전체 회로에 전압을 걸어주고 저항기에 걸린 전압을 출력하면 됩니다.
저항기에 걸린 전압은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기 때문에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결정될 건데요. 만약에 입력 전압으로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alternating current, 교류를 사용했다면 전압이 양수인 부분만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있고 전압이 음수인 부분은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정류해버리면 교류 파동의 절반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half-wave rectifier, 반파 정류라 부를 수 있겠죠. 교류의 음수 부분도 살리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는데요. 입력 전압이 양수인 경우에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출력 전압 역시 양수로 나오게 되고요. 입력 전압이 음수인 경우에도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출력 전압 역시 양수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교류 파동 전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full wave rectifier, 전파 정류라 부를 수 있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공과 전자의 수가 같은 진성 반도체에 불순물을 도핑해서 외인성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도핑은 최각 전자수가 달라서 양공이나 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추가로 발생한 양공과 전자가 전하운반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도핑 농도에 비례했습니다. 그리고 도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순물을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성 반도체가 가지는 에너지띠 근처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기는 과정이기도 했는데요. 최외곽 전자수가 적어서 원자가 띠의 근처에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준위가 생기면 원자가 띠에 양공이 추가되고 이런 외인성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최외곽 전자수가 많아서 전도띠 근처에 전자를 줄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생기면 전도띠에 전자가 추가되고 이런 외인성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PN 접합 다이오드를 만들면 다이오드의 접합면에서는 전하운반자의 확산이 일어나서 이온만 있는 공핍층이 생기게 되고 이온층이 만드는 전기장 때문에 내부 전위 장벽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전하운반자의 확산과 이 전기장에 의한 이동이 평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순방향 접속을 시키면 내부 전위 장벽이 낮아지고 주 전하운반자의 확산이 우세해지면서 순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반대로 역방향 접속을 시키면 소수 전하운반자가 전류에 기여하기 때문에 매우 작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반대 방향의 전류는 차단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실제 반도체는 에너지띠의 특성을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을 배워서 고체 물리학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성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